도둑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막았는데 엉뚱하게 도둑을 때렸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됐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이 가해져도 그냥 두고 봐야 하느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폼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판결이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게 나오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다들 뭐 전관을 쓰면 이기는 거 아니냐, 혹은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주실 때가 있으신데,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왜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 나는지,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들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사기꾼이나 뭐 음주운전자, 혹은 이제 굉장히 천일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거나, 혹은 뭐 심지어 집행유예가 나온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해요. 혹은 오히려 좋은 의도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누군가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범죄자로서 좀 혐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들어온 어떤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어 행위가 오히려 이제 가해 행위로 돌변해가지고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왜 일어나냐, 판결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시는데, 가장 처음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형사사건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형사재판의 기록에는 정말 수많은 증거물하고 진술 자료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다, 또 피고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수사에 참여한 뭐 형사들이나 검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당연히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주로 그런 반대 증거들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자료의 바다 속에서 과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여지가 없이 확신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도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떤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뻔하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범죄가 일어났고 이 사람 말고는 거기에 이제 접근한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가 그때 반드시 일어났는지, 혹은 이 사람이 정말 그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동기나 확실한 기회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덮어놓고 유죄 인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형사재판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이 사람이 하는 게 빤한데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이 사람이 수많은 뭐 이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말 이 사람을 뭐 죽이거나 해를 가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정말 이 사람 말고는 없다 정도의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유죄 판결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양형 자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하다는 겁니다. 피고인들은 설령 범죄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십 장의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지인들 여러 명한테 탄원서를 부탁해서 탄원서 뭉치가 들어오기도 하죠. 또 기부를 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피고인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심금을 올리는 그런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정에 피고인에 서게 되면 인생이 끝장난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형량이라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거는 법에도 허용되어 있는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형 자료가 사건 기록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공소 사실이 좀 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뉘우치고 있구나, 혹은 이럴 만한 어떠한 사정이 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다 보니 형량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저도 이제 형사재판들을 진행해보면 대부분 이제 저희는 변호사니까 피고인들의 이제 양형을 줄이거나 혹은 집행유예를 받는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좀 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피해자들이나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이 어쩔 수 없지만 피고인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필사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연히 모든 판사님들도 이러한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사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도둑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막았는데 엉뚱하게 도둑을 때렸다는 이유로 항해치사죄가 적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냥 훔쳐가도록 냅두거나 나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이 가해져도 그냥 두고 봐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사건의 자세한 내역을 뜯어보시면 사실 조금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도둑에 대해서 이제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심하게 가격을 했다든지 또 자신의 허리띠를 가지고도 또 여러 차례 폭행을 했다든지 결국 그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등의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흥분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의 목숨이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방어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들, 특히나 이제 도둑이 침입했던 사정, 그리고 위협을 느꼈다는 걱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흉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몰랐을 테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경우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뉴스나 일반적으로 그냥 알려지기에는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이 되고 행위와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는 이런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 혹은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여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건에는 이처럼 저마다 내막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판결문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는가, 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는가에 대한 나름 이제 변호사로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재판 절차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판결들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숨겨진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